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끝나고 11세기 10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거란 안에서는 여진족이 조금씩 성장을 했고 결국 1115년에 여진의 아쿠타가 금나라를 세우고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다음에 소음을 멸망시키고 동아시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고려와 여진 사이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윤관의 여진 정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윤관이 고려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것이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중대합니다. 오늘은 윤관의 여진 정벌 또는 윤관 구성 또는 동북 구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 기간 동안에 고려와 거란은 책봉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여진은 거란 쪽에 붙은 숙여진은 거란의 지배를 받았고 그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는 생여진은 고려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한 관계라고 한 것은 고려가 황제국을 완성하는 데 필수 요소, 뭐냐면 고려를 황제국으로 인정하는 하위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여진이 동번, 서번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또 여진 내부에서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 여진이 이제 큰 거예요. 1115년에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성해졌는데 그 10년 전부터 이미 여진이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쪽 아주르카강 유역에서 완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진의 통합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여진의 힘이 한반도의 동북부까지 미쳐오게 됩니다. 한반도 동북부라고 하면은 그 당시 고려의 동북쪽 국경지대가 되는데 그게 정주예요. 이 정주 바로 바깥에까지 여진족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동여진 주장 오화속이 별부에 분해로와 틈이 생기자 그를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이 오화속은 누구냐면 바로 그 앞에 여진 주장이 영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영가의 조카예요. 영가의 조카가 영가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된 다음에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동북면 국경까지 세력이 미쳐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여진 기병이 정주 관문 밖에 진을 쳤다라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옵니다. 고려에서는 즉시 군대를 보내서 여기 내려온 여진군을 공격하게 하는데요. 그때 고려군 지휘관이 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간이 정주성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경 바깥에 나가서 여진과 싸웠는데 여기에서 아주 뜻밖의 패전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 한 100년 정도 여진과 고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진이 고려를 공격해 온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고, 그 여진을 상대로 고려가 싸웠는데 진다, 이것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이 두 가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고려사는 임간의 실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임간이 공을 세우는데 급급해서 병사를 이끌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 연달아 패배하여 죽은 자가 거의 절반이었다. 물론 반이 죽었다는 건 좀 과장된 거겠지만 이렇게 표현될 정도면은 굉장히 큰 충격의 패배였고, 자,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패배 때문에 지휘관들이 전부 파직됩니다. 자, 그리고 2월 8일 날 임간이 패배했고 2월 21일 날, 그러니까 거의 즉시 후속 대책을 마련한 거죠. 윤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관을 동북면 행영병마도통이라고 하는 관직에 임명해서, 동북면 행영병마도통이라는 관직은 임시직입니다만 고려의 동북면, 고려의 동북쪽 국경지대에 파견되어 있는 행영
병마, 모든 군대를 도통 총지휘하는 지휘관,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관직에 임명해서 출정을 시킵니다. 군대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물론 그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여진을 공격하러 갔는데 3월 4일 날 그러니까 한 열흘 좀 뒤에 실제 전투를 벌였습니다. 윤관의 군대가 여진과 싸워 30여 급을 뱄는데 이렇게 벼르던 전쟁에서 30급을 뱄다. 이거 좀 너무 실망스러운 성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군대의 사상자와 실종자도 과반이 넘었다. 반 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겁니다. 역시 대패를 당한 거죠. 큰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사를 낮추고 강화를 했다. 언사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니들이 감히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다가 이게 아니네? 야, 너희들 왜 그러는데? 말을 낮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뭐냐면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고려해서 먼저 청했다는 이야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전투에서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이 정도에서 그만 싸우자. 자, 이러고 윤관이 돌아왔을 때 그때 국왕이 숙종이었거든요. 숙종이 왜 졌는데? 이걸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윤관이 어떤 대답을 하죠? 다 알고 계신 그 대답을 합니다. 여진의 군대는 거의가 다 기병인데 우리는 기병보다 보병이 많습니다. 보병을 가지고 기병과 싸우기에는 너무 우리가 불리합니다. 기병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건의를 윤관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2월에 이런 패배를 하고 11월 달에 거란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 보낸 사신의 명칭이 밀진사, 비밀이 지인이라고 한 것은 뭔가 아뢰는 그런 사신을 보내요. 아마 여진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사신을 거란에 보내서 여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 이런 걸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밀진사에 대해서 거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는 이런 외교적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고려는 이 뜻밖의 패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국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왕이, 숙종이 분노하여 천지신명께 고하기를,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어서 적을 소탕하게 해주시면, 그 음덕으로 우리가 적을 소탕하게 되면 그 땅에 부루, 절이에요. 절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지신명은 사실은 부처님이 되겠군요. 부처님에게 이런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물론 숙종이 부처님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겠죠. 자, 기병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윤관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네, 교과서에 언제나 나오는 별무반,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셋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고려서를 한번 읽어보죠. 문무산관 이서로부터 상고, 보계 및 주부군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이제 군대를 징발했다는 거예요. 문무산관이라는 건 뭐냐면 문관과 무관의 산관, 산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산직은 뭐냐면 그 관직의 자격만 가지고 있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관리의 자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녹봉도 받고 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산직으로 승진을 하다가 실직에 임명되면 그 품계를 그대로 인정받고 실직에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관리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관리 후보자 필요 없어, 전부 군대에 와 해가지고 관리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군인으로 징발했고, 이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관청의 서리들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군인으로 징발하고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노비니까 여기서는 공노비들이겠죠. 이 사람들도 군대로 징발하고 주부군현에 이르기까지라는 건 주부군현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 고려시대니까 백정들이죠. 이 사람들까지 전부 징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말이 탱크 같은 거니까 집에 탱크 한 대쯤 있는 사람은 신기군으로 삼고 기병으로 삼고, 말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신보군으로 삼는데, 신보군은 보병이잖아요. 그런데 보병에 여러 병종들이 있었습니다. 도탕군이라는 게 있어요. 도탕군, 이건 돌격부대입니다. 경궁군, 이거는 강한 활부대. 그냥 손으로 쏘는 이런 작은 활이 아니라 좀 더 큰 활을 쓰는 이런 경궁부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시키고, 또 정노군, 정노군은 뭐냐면 쇠뇌, 이 활을 이야기할 때 궁은 보통의 활을 이야기하고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기계식 활을 뜻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기계식 화살, 기계식 활, 이걸 뇌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어서 정노가 있고 강노가 있습니다. 강노가 훨씬 더 큰 거였을 거예요. 정노군 또는 강노군에 소속시키고, 또 어떤 부대가 있냐면 발화군, 불을 일으키는 군대, 아마 이거는 불화살 군대였을 거예요. 석투군도 있습니다. 석투군은 손으로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투석기로 돌을 날리는 이런 부대. 자, 사궁 해가지고 보통의 활을 쏘는 부대, 신보군뿐 아니라 병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의 아마 장기에 따라서 이 부대에 배속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려들을 항마군에 소속시켰다라는 건데, 이때 이 승려는 그냥 보통 그 승려들이 아니고요. 승려들은 웬만하면 전쟁에 나오면 안 돼요. 스님들은 살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때 고려에서 승려들을 항마군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승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원승도라고 해서 절에 사는 사람들 맞는데 그 신분이 스님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살고 있는 일반민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로 항마군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든 거죠. 이름이 좀 무섭지 않아요? 항마, 마귀를 항복하게 하는 부대. 이런 무시무시한 부대까지 만들어서 별무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셋만 외우는 거는 글쎄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세 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신기군, 신보군, 도탕군, 경궁군, 정노군, 발화군, 석투군, 강노군, 사궁군,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가 학생 여러분과 타협을 해서 셋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아주 꼼꼼하게 징발을 하느냐면, 나이가 20살 이상인 자로 과거 응시자가 아니면 전부 군대로 들어오게 한다. 과거 응시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는 이제 국자감이 되겠죠. 국자감 같은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빼고예요. 이 이야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아주 일부 특수한 사람만 빼고는 다 군대로 징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발하는데 집에 말이 있으면 신기군, 없으면 신보 이하의 군대,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고, 양반과 더불어 여러 진부의 군인들을 1년 내내 훈련시켰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의 양반은 조선의 양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조선의 양반은 양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고려의 양반은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쪽 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반도 군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기 문무산관들, 이 사람들은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들까지도 그냥 군대 이름만 올린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군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고려가 여진에게 패한 그 상처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래서 여진을 한번 치려고 하는데 그때 큰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왕이, 숙종이 세상을 떠나요. 이 칼을 갈다가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장례 기간 동안 3년 동안 여진 공격 준비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예종인데, 예종이 즉위하자 상사, 국상이에요. 이 국상 때문에 출병할 겨를이 없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종 2년 1107년입니다. 이때 왕이 불감 속에 감추어 두었던 숙종의 발원문을 꺼내서 대신들에게 보내줍니다. 불감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불상을 모셔둔 이런 감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런 장소죠. 여기에다가 숙종이 남겨둔 발원문, 이게 뭐냐면 천지신명한테 고했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음덕을 베풀어 주시면 이 원한을 갚고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숙종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겠죠. 여진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이런 의지가 담긴 그 글을 예종이 꺼내서 선왕께서 이런 걸 내게 남기셨다. 선왕의 유언이다 하면서 양부 대신들, 양부라고 하는 것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인데, 이 두 곳의 재신들, 중서문화성의 재상, 중추원의 추밀, 제추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고급 관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이 발언문을 받들어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왕의 뜻을 이어 여진을 정벌하기를 청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종이 바로 윤관을 원수로 삼고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서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왕이 서경까지 직접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사열하고 윤관에게 부월을 하사하고, 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예요. 큰 도끼, 작은 도끼, 이걸 부월이라고 하는데, 이걸 군사 지휘관에게 주는 이 예식은 뭐냐면, 이 도끼로 죽여도 좋다. 너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좋다. 뭔가 생살권을 부여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해가지고 고려군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아주 그 일치단결한, 모두가 합심해서 고려군대가 여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료를 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 고려에서 이 전쟁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여진한테 당한 복수 뭐 하는 거 좋은데, 선왕이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 좋겠는데, 지금이 과연 그런 전쟁을 할 땐가? 저 여진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만만한 존재가 지금 아닌데 이런 전쟁을 해도 되나 하는 이 회의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료가 있습니다. 대신들이 숙종의 발원문을 보고, 자, 선왕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여진을 정벌합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왕이 오히려 결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태묘에 가서 점을 치게 했다. 고려의 태묘는 조선의 종묘 같은 겁니다.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여기에 가서 점을 쳤는데 기재궤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재궤, 이거 뭐냐면 주역의 64궤 가운데 63번째 제63궤가 기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재의 풀이는 이런 겁니다. 이미 물을 건넜다? 뭐 한문으로는 이런 뜻인데, 궤의 풀이는 천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런 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점괘를 얻은 다음에 비로소 출병하기로 결정을 하고 윤관을 원수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요. 그러니까 윤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들었고 지금 또 엄명을 받았으니 윤과는 숙종과 그 이야기를 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신 선왕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왕의 이런 명령까지 받았으니까 제가 어찌 삼군을 통솔하고 적의 성체를 깨트려 우리 강토를 개척하고 나라의 수치를 씻지 않겠습니까? 아주 호언장담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오연총이 쿡쿡 찌른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옷 의심이 나서, 뭐냐면 오연총은 이거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윤관의 말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윤관이 개연히 말하기를, 개연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연총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과 내가 아니면 누가 10,000번 죽을 땅으로 나아가 국가의 수치를 씻겠는가? 계책임이 결정됐는데 또 무엇을 의심하는가? 이렇게 확 윽박지른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오연총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잘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비겁한 사람, 뭐 왕명을 어기는 사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연총이 무견, 잠자코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결정 과정에 잡음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윤관이 주장하고 이 윤관의 주장에 이렇게 의지해서 국왕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러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눌러 가면서 군대를 출정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여기서 이 사료 읽으면서 그 노래 기억이 나는데요. 공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노래 있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노래요. 딱 그 노래를 윤관이 지금 부른 겁니다. 그래서 1107년 12월 14일 역사적인 출정이 이루어집니다. 왜 역사적이라고 하느냐면요, 고려의 국경이 안정된 이후 국경선 바깥으로 고려 군대가 출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출정이에요. 이때 동원된 군사가 17만입니다. 이 17만 명을 동원하면서 우리 20만이야 라고 호했다는 거죠. 17만을 20만이라고 한 거는 이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우리 소손령의 거란군 80만, 거란 성종의 기병보병 20만씩 도합 40만. 이런 거 비교해 보면 17만 명으로 20만 명이라고 했다. 너무 좀 소심한 거죠. 17만 명 그러면 한 80만 이렇게 불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7만은 정말 17만입니다. 이거는 과장된 게 아니에요. 과장된 건 20만이고 17만은 정확한 숫자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각 지휘관이 이끌고 간 군사의 수가 그 다음에 나와요. 원수 윤관이 이끈 군사가 5만 3천 명, 중군, 좌군, 우군 3군을 편성을 했는데 중군 병마사 김한충이 3만 6천 명, 좌군 병마사 문관이 3만 3,900명, 우군 병마사 김덕진이 4만 3,800명, 그리고 기타는 뭐냐면 수군입니다. 수군이 2,600명.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6만 9,300명이에요. 16만 9,300명이니까 이건 반올림해서 17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정말로 17만 명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만 명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저쪽 함경도 동해안 쪽, 거기 정주라고 한 곳은 지금 어디냐면은요, 함경남도 정평군이에요. 지금 지도에서 표시하면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함흥이 되는데 그 당시 고려의 국경선은 이 정주와 함흥 사이에 그어져 있었어요. 이 정주를 넘어가서 여기에서 국경을 넘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일 먼저 함흥을 거치게 됐겠죠. 그 당시 이름은 함주입니다.
자, 그런데 전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진이 거기에서 저항을 했겠죠. 고려의 3군 가운데 좌군이 공격을 하는데 석성이라는 성을 공격하는데 여기서 화살과 돌이 비가 내리는 듯하여, 그러니까 그 석성 안에 있던 여진족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는 것이 막 비가 내리는 듯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윤관이 용맹한 장수 하나를 불러요. 이 용맹한 장수, 이게 누구냐? 누굴까요? 네,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의 이름이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척준경에게 해가 저물면 일이 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불리해질 거야. 그러니 내가 장군 이관진과 함께 그들을 공격하라. 그랬더니 척준경이 석성 아래까지 가가지고 갑옷을 두르고 방패를 잡아 적진 한가운데로 돌입하여 여진 추장 여러 명을 때려 죽였다. 이러니까 이제 여진의 그 수비가 흐트러졌겠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윤관의 휘하들이 좌군과 합세해서 공격하니 적은 바위에서 투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녀노소를 우리가 모두 섬멸하였다. 이 석성을 공략하는데 척준경이 단신으로 적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아주 용맹한 장수 척준경, 이 활약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척준경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과의 전쟁에서 척준경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빼는 걸로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먼저 성 4개를 쌓아요. 성 4개를 쌓습니다. 이 성 4개를 쌓은 것이 그해 12월이니까 12월 14일 날 출정을 해서 12월 달에 성을 쌓았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며칠 만에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 교두보를 만든 거예요. 먼저 성 4개를 쌓았는데 그 성 4개가 웅주, 영주, 복주, 길주 요 4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숙종의 그 맹세, 발원문 실천을 해야죠. 이때 확보한 영주에 호국인왕사라는 절과 진동보제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합니다. 부처님의 음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넓혔으니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아버지의 약속을 그 아들 때 지킨 거죠. 그러고 보면 고려 사람들은 참 약속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전투를 벌려요. 계속 그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성을 2개를 더 쌓아요. 아까 웅주, 영주, 복주, 길주 4개 성 이외에 함주와 공험진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모두 6성이 된 거죠. 6개의 성을 쌓은 다음에 윤관이 국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육성을 신축한 데에 대해서 표를 올려 진하하고, 자기가 쌓았는데 그 일이 전부 왕의 업적이라고 쳐주고 왕에게 축하하는 글을 보낸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내가 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축하해야 되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은 그런 거예요. 직접 안 했어도 시켜서 누가 잘했으면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손에 피 묻히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왕한테 그걸 축하하는 이런 일이 또 옛날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험진에 비석을 세워서 거길 경계 표시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6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윤관의 9성이잖아요. 3개가 부족하죠? 그 9성은 그 다음 달 3월 달에 의주와 통태진, 평용진 3성을 더 쌓고 이래서 모두 9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옮겨서 신축한 9개 성을 채웠다. 영토를 넓히는 거는 군인들이 하지만
군인들만 남아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살면서 거기에서 생산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군인들을 또 지탱해주고 하는 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 만들어지죠. 함주, 영주, 복주, 웅주, 길주, 공엄진. 1차 육성에 의주, 통태진, 평융진, 뒤에 삼성 더해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4월 달에 윤관이 개선을 합니다. 정말 이 개선 때 그 장면은 고려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국왕이 이 윤관의 개선을 얼마나 반겼는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을 만드는 데에서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려군이 17만 명이 정말 전광석화처럼 밀고 올라가서 영토를 확보하고 거기에다 성을 쌓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이러고 윤관이 돌아왔으니까 17만 명 가운데 아마 본진은 돌아왔겠죠. 왜냐하면 17만 명이 계속 새로 개척한 그 영토에서 주둔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일부는 주부 9년에서 증발한 일반 평민들은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17만 명 부대 가운데 일부는 북쪽에 주둔하고 거의가 아마 돌아왔을 텐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고려군의 기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긴 여진이 세력을 가다듬어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려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의 일입니다. 윤관이 개선한 1108년 4월 달에 이미 아마 윤관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그 뒤를 쫓아오면서 여진이 온 것 같아요. 4월 8일 날 여진이 웅주성을 포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빼앗긴 지역을 회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4월 23일 날 부원수 오연총을 보내서 웅주를 구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연총이 5월 4일 날 웅주에 도착해서 웅주의 여진을 격파해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여진의 공격이 그치질 않습니다. 7월 7일 날 행영병마원수 윤관에게 여진을 다시 정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정벌해라. 개경까지 와가지고 개선 파티도 하고 다 한 윤관에게 다시 가야겠는데? 이런 겁니다. 이건 거의 군대 갔다 온 사람 다시 군대 오라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윤관이 혼자 갑니까? 윤관과 함께 돌아왔던 군인들한테 야, 너희들 다시 가야겠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했는데 몇 달 뒤에 야, 그거 제대 아니야. 다시 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관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거기 먼저 가 있던 오연총과 함께 여진과 다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끝나지를 않아요. 거기서 군대가 내려오면 다시 여진이 오고, 그래서 이기면 물러났다가 고려군이 물러나면 다시 여진이 오고, 이게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해까지 계속된 것 같아요. 1109년 4월 달에 부원수 오연총에게 여진을 다시 정벌하라고 했다.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연총이 이제 군대를 끌고 다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진이 선덕진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5월 16일 날 여진이 길주를 포위합니다. 구성 가운데 하나, 이 길주를 포위하니까 오연총이 군대를 이끌고 길주를 구원하러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군이 크게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연총의 군대라면은 아마 윤관과 함께 이끌었던 고려의 주력 부대 가운데 일부였을 텐데 이 부대가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관을 서북로에 파견합니다. 서북로는 좀 이상하죠. 지금
전쟁은 전부 동북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윤관을 서북 쪽으로 파견한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진의 공격이 동북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북 쪽으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되었을 가능성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진은 동북 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윤관이 서북 쪽을 돌아서 여진을 공격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동북 쪽의 그 좁은 곳에서만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될 사정이 고려에 생겼던 거죠. 그만큼 고려가 밀리고 있었다는,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09년 6월 12일 날 윤관과 오연총이 다시 고려군을 모아서 길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관과 오연총이 길주로 막 가고 있는데 여진이 화친을 청한다고 하는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이제 전쟁을 멈추고 화친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화친을 요청한다는 그 이야기, 그것은 고려사 윤관열전에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고려사 윤관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윤관과 오연총이 정주를 출발해서 군대를 이끌고 길주로 가고 있는데 나복기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함주사록 유원서가 말을 달려 쫓아와 보고하기를, 그러니까 뒤에서 막 쫓아온 거예요. 앞에 윤관과 오연총의 부대가 이제 정주 국경을 출발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함주의 지방관이 막 쫓아와서 보고하기를 여진에서 요불이라는 사람과 사현이라는 사람 등이 와서 함주 성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급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저희는 어제 아지고촌에 당도했는데 태사 오화속이 고려의 강화를 청하고자 저희를 병마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교전 중이라서 감히 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 태사의 말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잠시 전투를 멈추고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달이 된 거죠. 이 말을 들은 윤관이 일단 성으로 돌아가요. 정주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을 보내서 여진 장수 오사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화를 맺고 안 맺고는 현장 지휘관, 그러니까 병마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사신을 내게 보내지 말고 고려 조정으로 보내라. 조정에 가서 그 태사 오화속의 말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진장수 오사가 참 잘됐다. 그러면 더 좋다 해가지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요불과 사현이 함주에 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려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전쟁 중이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안전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의 관리 몇 명을 우리에게 인질로 보내주고 그 인질을 믿고 우리가 고려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게 전쟁터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그 타협이죠. 그래서 윤관이 공옥, 이관중, 이현 이 세 사람을 여진 쪽에 인질로 보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여진 사신들이 고려에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보낸 이 사람들은 여진이 죽여도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인질을 보내자 요불 등이 고려 조정에 와서 직접 구성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신의 이름은 요불과 사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요불 등이 한 말은 좀 중요해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고려사 윤관열전에 실려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옛날 우리 태사인 영가가 이르기를 우리 조상은 대방, 이건 큰 나라, 대국, 다시 얘기해서 고려예요. 우리 조상은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자손 대대로 고려에 귀부한 것이 의리에 맞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사인 오화속도 역시 대국을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신년 1104년 궁안촌에 사는 여진인 가운데 태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난부에 있던 이 태사의 명령을 궁안촌에 살고 있는 여진족이 안 들었다는 거죠. 이 궁안촌이 어디냐면 길주예요. 그러니까 고려 동북쪽 국경 바깥에 있었던 여진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완안부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완안부의 군대가 이 궁안촌의 여진을 공격했는데, 이러는 것을 고려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주 관문 바깥에 막 여진족이 와 있고 한 이거를 고려를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가 군사를 내어 정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호했습니다. 이 수호, 서로 잘 지내기로 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임간의 패배 생략하고 윤관의 패배도 생략하고 윤관이 패배한 다음에 언사를 낮추어서 어쩌고 한 요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싸우지 않기로 한 그 약속을 믿고 고려의 조공을 끊임없이 바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려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 우리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까지를 죽이고 구성을 설치하여 유랑민들이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사가 저희들을 보내서 옛 땅을 돌려줄 것을 청하게 됐습니다. 만약 구성을 되돌려 주어서 우리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늘에 맹세하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돌려주면 고려를 향해서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않고 공물을 성실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잘 타이르고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을 왕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여진과 이제 전쟁을 그만하기로 했다는 건데, 6월 27일 날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보다 전에 여진과 계속 싸우면서, 자,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걸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고려 안에서 서서히 이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료를 확인해 보면 1109년 5월 달에, 그러니까 6월 27일 날 거란사신을 만나기 한 달 전에 신하들을 모아서 여진에게 구성을 돌려주는 일에 가부를 물었다. 돌려주는 일에 가부, 돌려줄지 말지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애써 확보한 영토를 돌려줄까 말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 다음 달 1109년 6월 23일에는 좀 더 심각한 논의가 있습니다. 재상과 대간, 육부 관리들을 불러서 구성 반환을 논의했는데 모두가 좋다,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로지 박승중과 한상 두 사람만, 관직이 보면 박승중은 예부의 오품 낭중이었고 한상은 호부의 오품 관직인 낭중이었어요. 30명이 모였거든요. 30명 가운데 28명이 돌려주자고 하고 2명은 돌려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돌려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 두 사람의 관직이 겨우 오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관직자들은 다 돌려준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7월 2일 날 한 열흘 뒤에 또 한 번 신하들을 소집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때는 더 많이 모여요. 문무 3품 이상을 다 모아서 왕명으로 구성을 돌려주는 것에 가부를 물었는데 모두가 좋다고 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왕이 요불 등을 만나서 6월 27일 날 요불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7월 3일 날 왕이 여진 사신 요불을 만나서 구성 반환을 허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불이 감격해서 울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어떤 그 외교의 성공을 아마 스스로 축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동북면, 지금 구성 쪽에 가 있는 윤관에게 알려요. 돌려주기로 했으니 그리 알아라, 더 싸우지 말아라, 또는 돌려줄 준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겠죠. 자, 이렇게 보면 1107년 12월 달에 구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1109년 7월. 그러니까 이 구성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고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불과 1년 남짓,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대목을 우리가 계속 아쉬워하죠.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돌려주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고려가 이 땅을 돌려주는 이유를 설명한 사료가 있습니다. 고려사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병목 지역을 차지해서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근심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병목 지역은 뭐냐면은요, 함경도 동해안 쪽 보면은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산이에요. 그래서 아주 좁은 통행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그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형을 병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이 길, 여기를 우리가 장악해서 딱 막아버리면, 그러면 방어하기도 쉬우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진의 침략의 어떤 그 근심을 영원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공격해서 그 지역을 뺏었는데, 뺏고 보니까 이게 전에 듣던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물과 바다, 육지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병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 길 말고 바다로도 통하고 샛길로도 통하고 해서 여진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전에 듣던 것과 아주 달랐다. 게다가 여진이 그 소굴을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을 빌미로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싸움을 걸었다. 간사한 속임수와 여러 무기가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간사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진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전술입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가지고 고려를 공격한 것을 고려에서는 간사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진이 들으면 억울해요. 전쟁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가지고 계속 고려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이 험하고 굳건하여 갑자기 빼앗기지는 않았으나, 다시 얘기해서 고려가 쌓은 그 9개의 성이 험하고 굳건해서 우리가 뺏기지는 않겠지만 싸워서 지키는 우리 병사들을 잃는 것이 또한 많았다. 여기에서 고려군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개척한 땅이 넓어서 구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요. 끼따랗게 영토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성을 쌓는다고 해도 성과 성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내와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적들이 여러 차례 매복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자, 지키기 어렵고 성과 성 사이에 지금 도로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에서도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많아서 안팎으로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데다가 17만 명을 징발을 했어요. 이 17만 명을 계속 군대에서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기근과 전염병까지 더해졌으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여론이 일어날까요?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고려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여진 또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여진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군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을 쫓아낸 거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그러니 계속 고려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결코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호소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이때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해서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전쟁에 사용한 도구와 군량, 무기와 그 식량을 모두 내지, 국경 안으로 옮기고 그 성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여진이 애걸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확보한 영토를 지키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은 쌓았던 성을 철거하고 철수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철거한 9개 성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길주, 숭령진, 통태진, 영주, 복주, 진양진, 함주, 웅주, 선화진. 구성을 만들었을 때의 그 9개 성 이름과 철거할 때 9개 성의 이름이 달라요. 지금 철거한 9개 성 가운데 숭령진, 진양진, 선화진은 처음 구성을 설치했다고 했던 기사에는 없던 이름들입니다. 그 대신 공험진, 의주, 평융진 3개 성이 설치 기사에는 있고 철거 기사에는 없습니다. 이 2년 사이에 구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윤관이 설치한 성이 본래 9개가 아니라 12개였다. 구성을 쌓은 다음에 3개 성을 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12개 성을 쌓고 있었는데, 돌려줄 때 구성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더 쌓은 3개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아마 구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철거하기 이전에 상실했던 것 같다. 자, 구성 또는 12성을 쌓은 다음에 여진이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이때 고려가 쌓은 성을 모두 지키는데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성을 그 이전에 이미 상실했는데, 그 이전에 상실한 성이 공험진, 의주, 평융진 성이고, 그 3개를 상실하고 나머지 9개의 성을 이때 고려가 스스로 철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만들 때의 구성과 돌려줄 때의 구성이 다른 이유, 바로 이것이었다. 모두 12개였다. 12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고려에서도 전 국력을 기울여서 17만 명을 동원해서 3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켜서 벌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확보했던 영토를 돌려주고 영토를 넓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 안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놀랍게도 고려의 대신들이 윤관과 오연총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죄목, 왜 처벌을 해야 되느냐? 패군, 군대가 패배한 죄를 물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왕이 윤관의 복명을 궁궐에서 받지를 않고 승선을 보내서 윤관과 오연총의 부대가 오는 길에서 부어를 회수하게 합니다. 이 군대 지휘관의 그 상징과도 같은 물건을 길에서 반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궁궐까지 와서 왕에게 복명하지 못하고 길에서 부어를 빼앗기다시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도 재상과 대관들이 그들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데, 이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명분 없이 군사를 함부로 일으켜 싸움에 지고 나라에 해를 끼쳤다. 명분 없이 군사를 함부로 일으켜, 이 대목이 좀 눈에 띄죠? 눈길을 끄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타일러요. 두 원수가 군대를 끌고 간 것은 왕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옛날부터 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병가지 상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타일러요. 그랬는데도 신하들이 이 주장을 거두어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윤관을 면직시키고 공신호, 이거는 구성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해가지고 공신호를 내려준 게 있는데 그것을 박탈합니다. 자,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예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관에게 관직을 또 임명합니다. 그 관직, 수태보 문화시중 판병부사 상주국 감수국사라고 하는 관직에 임명하는데, 고려 관직 참 어렵죠. 제가 이걸 딱 보면은 이거는 고려의 수상관직이에요. 원래 고려에서는 육부 가운데 판이부사를 겸하는 사람이 수상인데, 윤관은 판이부사가 아니라 두 번째 관직, 병부의 판사, 판병부사를 겸했거든요. 그런데 감수국사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이걸 가진 사람이 또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당시 최고 관직을 임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윤관이 사양을 합니다. 윤관도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시킬 때는 언제고 다 잘하고 오니까는 길에서 부월도 뺏고 면직시키고 공신호도 박탈하더니 이젠 또 갑자기 무슨 관직을 주고 뭐 놀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왕이 싫다고 하는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걸 윤호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경이 여진을 정벌한 것은 선왕이 남긴 뜻을 받들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과인을 생각한 것이다. 직접 칼과 화살을 무릅쓰고 적의 성체에 깊숙이 들어가 목을 베고 포로로 잡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백리 땅을 개척하고 구성을 쌓아 국가의 오래된 수치를 씻었으니 그 공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나 오랑캐가 항복하고 강화를 청하므로 신하들이 모두 좋은 기회라고 여겼고, 무슨 좋은 기회죠? 여진과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고, 짐 또한 할 수 없이 땅을 돌려주게 되었다. 해당 관청에서 법에 따라 탄핵을 내서 갑자기 직책을 빼앗았으나, 갑자기 그 면직을 시켰으나 짐은 끝내 경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래서 관직을 받아라. 그랬더니 윤관이 또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그 사양하는 걸 윤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려의 수상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아마 윤관이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윤관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윤관 이야기는 척준경 편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고려의 여진 정벌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고려는 왜 이때 그 엄청난 군대를 투입해서 여진과 전쟁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여진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겠죠. 응징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 병목을 장악하면 여진이 다시는 고려에 그렇게 까불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다. 그래서 복수와 재발 방지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응징하고 재발 방지할 거라면 고려 국경을 넘어서 여진이 살고 있던 그 땅을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하고 점령하고 성까지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이 전쟁의 목적이 과정 중에 달라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전쟁을 벌일 때, 이때는 숙종이 생각한 바로 그겁니다. 1104년 패전에 대한 복수를 확실하게 하고 고려의 힘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여진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전쟁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거나 아니면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그랬거나 목표가 영토 확장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 영토 확대는 고구려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띠게 됩니다. 1108년 2월 달에 6개의 성을 설치한 다음에 영주성의 관청 벽에 글을 하나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윤관열전에 나오는데요. 그 열전의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땅의 둘레는 300리로, 동쪽은 대해, 바다에 이르고 서북쪽 경계는 개마산이며 남쪽으로는 장주, 정주까지 닿는데 이것이 6개의 성을 쌓고 고려가 확보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영토를 돌아보면 산천은 수려하고 토지는 기름져서 우리 백성들이 살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본디 고구려의 옛 땅으로 옛날 비석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옛날 고구려가 잃었던 땅인데 지금 임금께서 다시 얻은 것이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때 고려 사람들은 그 지역 땅을 차지한 다음에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전쟁 준비를 하면서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진을 응징하겠다는 것과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고려에서 처음에 이 전쟁을 할 때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점을 치고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란 기억이 나시죠? 그때 이 전쟁의 목표를 여진 응징으로 한정하지 않고 영토 확장으로 늘린 것에 대한 고려 안의 반대 분위기가 그때부터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래서 오연총이 윤관을 쿡쿡 찌르면서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윤관은 영토 회복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개연히 화를 막 내가면서 억누르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여진을 응징할 뿐 아니라 거기에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거란과 외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고려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직 거란이 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입니다. 거란이 망한 것이 1115년 금이 건국되고 그로부터 10년 뒤 1125년의 일이니까 1107년, 8년, 9년 이 무렵에는 거란이 앞으로 뭐 10몇 년 뒤에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국경선을 넘어서 여진 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거란이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진의 반격에서 이 영토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이유라고 해도 두 번째 이유로는 영토 확장에 대한 거란의 반발, 거란과의 외교적인 마찰,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고려의 입장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한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대신들이 윤관의 처벌,
윤관의 잘못을 주장하면서 한 바로 그 말이에요. 명분 없이 군사를 함부로 일으켜 싸움에 지고 나라에 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윤관이 군대를 끌고 동북쪽으로 진격한 것이 명분이 없는 것이었을까? 왕명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윤관은 명분이 없는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명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토를 넓히려고 한 것. 이것이겠죠. 이것은 윤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여진정벌을 주장했던 국왕, 예종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종이 윤관을 보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윤관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공신호를 박탈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윤관을 끝까지 감싸려고 하고 수상의 관직을 주려고 하고 이걸 거부하면 2번, 3번 윤허하지 않으면서 꼭 그 관직을 주려고 했던, 다시 얘기해서 예종은 윤관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분 없는 전쟁을 주장했던 것. 그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명이 아니고 국왕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그 왕명을 내리면 되는 거니까요. 거란을 의식했을 때 영토를 넓히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애써 확보한 영토를 여진에게 돌려준 이유가 하나 더 설명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윤관 구성의 개척 과정과 반환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 늘 우리 땅이 좁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땅이 더 좁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순서 매겨 보면 우리가 반에서 앞쪽 아닐까 싶은데요. 남한만 해도 그렇고 남북한 통일하면은 당연히 영토가 넓어지니까 면적 순서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아주 좁은 땅에 살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작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상대했던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커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우리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나라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도 우리보다 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을 넓히는 것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역사 속에 이런 기대를 투영하게 되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환호를 하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 쪽으로는 영토를 넓히는 것이 옛날에는 불가능했으니까요. 육지로 넓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려고 했던 노력들,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중요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구려의 그 넓은 영토, 그래서 우리에게 고구려는 대제국의 꿈,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발해가 들어섰고 발해도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니까 그때까지 넓은 그 만주 지역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발해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북진 정책을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려는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북진이라고 하는 말이 혹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고려가 건국될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국경으로 했다가 조금씩 위로 올리는 거죠. 청천강까지 올렸다가 거란과 1차 전쟁 당시에 서희와 소선룡의 외교를 통해서 압록강선까지 올리는 데 성공한 것. 자, 이 정도인데요. 이런 북진 정책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관의 구성
개척입니다. 윤관 당시에 왜 구성을 개척하게 되었는지 하는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성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윤관 구성의 위치입니다. 윤관 구성의 개척 과정을 보면 한 번에 9개의 성을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 4개를 쌓고 그 4개는 웅주, 영주, 복주, 길주 이렇게 되죠. 이것이 1107년 12월의 일이고 다음에 1108년 2월에 4성 더하기 함주, 공엄진 해서 6개의 성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의주, 통태진, 평용진이 만들어져서 모두 9개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109년에 여진에게 이 9개 성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는 성 이름이 이 만들었다는 9개 성과 다르게 나와요. 만든 성은 웅주, 영주, 복주, 길주, 함주, 공엄진, 의주, 통태진, 평용진인데 돌려줄 때,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구성을 철거했다고 할 때 그때 성은 웅주, 영주, 복주, 길주, 함주와 통태진, 숭령진, 진양진, 선화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다는 구성 가운데 의주와 공엄진, 평용진 3개가 없는 거죠. 자, 만든 9개의 성과 돌려준 9개 성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처음 만든 것이 모두 12개였다. 12개 가운데 3개는 돌려주기 전에 이미 포기했거나 또는 성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거나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9개 성을 돌려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성이 몇 개가 있었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12개가 있었던 거죠. 이 12개 성의 위치를 찾는 이런 문제인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른다입니다. 그 12개 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개 성이 지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개만 압니다. 그 2개가 어디냐면 함주와 길주예요. 그 2개는 조선시대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그 지명의 현재 지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주는 함흥이에요. 함흥 하나를 알고 길주는 지금도 길주입니다. 12개 성 가운데 함주와 길주, 지금 함흥과 길주 이 2개를 알고 나머지 10개는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모를까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12개 성을 쌓은 다음에 2년 만에 여진에게 돌려줬고 그 땅이 다시 우리 영토가 되는 시기가 빠르면 공민왕 5년, 그보다 늦으면 조선 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려 또는 조선 영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의 이름은 있는데 그 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개 성의 가장 남쪽, 가장 고려 가까이에 있는 성의 이름은 압니다. 그것이 함주성이에요. 함흥이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윤관이 구성을 쌓기 전에 고려의 동북쪽 국경은 정주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평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국경 도시였고 국경 넘어서 있는 함주, 그러니까 함흥까지가 사실상 고려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여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함주는 고려군의 전진기지로 성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함주성부터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11개의 성을 더 쌓았고 모두 12개의 성을 쌓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12개, 정확하게는 함주와 길주 빼고 나머지 10개 성이 어디 있는지 점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 성의 범위를 잡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잠시나마 고려 영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가장 아래가 함주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가 어디였느냐 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사료는 제각각 2개 성을 가리킵니다. 12개 성 가운데 공험진이 가장 북쪽이었다라고 하는 사료도 나오고, 또 어떤 사료는 길주가 더 위에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길주가 가장 북쪽이었고 공험진은 오히려 그거보다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료도 나옵니다. 이 사료를 따라가면서 각각 왜 그렇게 보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험진이 가장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료는 고려사에 나와요. 1108년 2월 27일 날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새로 육성을 쌓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폐하라고 했겠죠. 폐하의 공입니다 하면서 그 임금을 축하하는 이런 글을 보내요. 그 기사 다음에 요 한마디가 나옵니다. 공험진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그러니까 윤관이 북쪽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공험진에 비석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바로 공험진이 있고 거기에 비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기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예종 2년 1107년에 중서실랑 평장사 윤관을 원수로 삼아서 군사 17만을 거느리고 동여진을 쳐서 몰아내고 함주에서 공험진에 이르기까지 구성을 쌓아서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공험진의 선춘령이라는 고개에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 고려사 기록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앞에 고려사는 육성을 쌓은 상태에서 공험진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구성을 다 쌓고 공험진이 그 북쪽 경계였다. 함주부터 공험진까지가 구성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공험진에 비석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공험진에 선춘령이라고 하는 곳에 비석을 세웠다 해서 선춘령이라고 하는 고개 이름이 새로 등장을 하죠. 자, 어쨌거나 이 고려사나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은 모두 공험진이 가장 북쪽성이었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험진도 그렇고 구성 또는 12성의 위치는 조선 초에 모르고 있었어요. 세종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김종서에게 명령한 그 명령서가 세종실록에 있는데요. 한번 세종이 김종서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동북쪽 국경은 공험진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이 전해온 지가 오래됐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공험진이 장백산 북쪽 기슭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온다는데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지금 듣기에 그 선춘점 거기에 윤관이 세웠다는 그 비가 있다고 또 하는데 공험진은 선춘점의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험진의 선춘점이라고 하는 곳에 비석을 세웠다는데 이 공험진과 선춘점의 관계는 어떠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비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사람을 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는가? 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탐지할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 아뢰라. 이게 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이라고 세종이 단서를 붙였냐면 거기가 그때는 명나라 땅이었던 거예요. 두만강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고려에서 관리를 보내서 뭘 탐지하면은 명과 외교 관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이걸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또 듣건데 강 밖에, 이 강은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밖에 옛날 성이 많다는데 그 옛날 성들의 비석이 혹시 있지 않을까 찾아봐라. 만일 그 비석이 있다면 사람을 시켜서 그걸 한번 베껴올 수 있는지도 아뢰라. 또 윤관이 구성을 설치했다는데 그 성이 지금 어디 있는 어느 성이며 공엄진의 어느 쪽에 있는 성이며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듣고 본 것을 다 써서 보고해라. 이 세종의 명령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냥 뭐 해봐 이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세종의 일하는 스타일이죠. 자기가 안에서 조사할 거 다 조사해 놓고 내가 아는 거는 이만큼이야. 그런데 내가 이건 모르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거 다 써서 보고해라. 세종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종도 몰랐다예요. 공엄진이 어딘지 세종도 몰랐다. 구성의 위치 세종도 몰랐답니다. 김종서가 이 왕명을 받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뭔가 열심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보고가 안 올라오면 당연히 이걸 확인했겠죠. 왜 안 보내? 당연히 김종서는 그걸 예상했을 거고 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했을 텐데 그 보고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뭐가 있죠? 지리지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데 전국 각 군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말 꼼꼼하게 그거 한번 읽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정확하게 국세를 파악했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경원도호부라고 하는 곳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경원도호부가 어디냐면,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두만강 맨 끝에 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예요. 저기서 두만강을 넘으면 바로 연해주로 가거나 북간도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경원도호부 쪽에 공엄진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림성에서, 이건 경원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독림성에서 북쪽으로 오리쯤 가면 소다로의 영을 두었던 터가 있고, 거기서 북쪽 30리 가면 회질가탄이 있는데 이게 두만강의 하류이다. 회질가탄 건너면 두만강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 10리쯤 되는 넓은 들 가운데 큰 성이 있으니 이게 현성이다. 현성 안에 6개의 우물이 있다. 그 북쪽으로 90리 되는 곳에 산이 있고 산 위에 석성, 돌로 쌓은 성이 있는데 이름이 어라손참이다. 그 어라손참에서 다시 북쪽으로 30리 가면 허을손참이 있고,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60리 가면 유선참이 있고, 거기서 동북쪽으로 70리를 가면 토성터가 있는데 이 토성의 이름이 거양성이다. 거양성 안에 돌기둥 2개가 있는데 예전에 종을 달았던 흔적이다. 종의 높이는 3척, 지름이 4척이 넘었다. 일찍이 경원에 살던 유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에 가서 그 종을 부숴서 말 9마리에 싣고 왔는데 겨우 10분의 1만 싣고 온 것이었다. 성에 따라갔던 사람들 30여 명이 모두 죽었다. 갖고 오지 못한 그 쇠붙이, 종의 나머지 잔해들은 풀숲 가운데 버려져 있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그 성은 본래 고려대장 윤관이 쌓은 것인데 이 거양성에서 서쪽으로 60리를 가면 선춘령과 같은 지명이죠. 이니 여기가 윤관이 비를 세운 곳이다. 그 비 사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호인, 이거는 여진족이에요. 오랑캐들이 그 글자를 다 깎아서 지워버렸다. 뒤에 사람들이 그 땅을 파봤더니 그 비석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아마 땅속에 묻혀있던 부분이겠죠. 여기에 고려지경 4글자, 고려의 경계라고 하는 4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관이 세웠다는, 공엄진 선춘령이 세웠다는 바로 그 비석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마 김종서가 세종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한 그것이 뒤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리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래서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만강 건너서 북쪽으로 그래서 공엄진 선춘령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관이 세웠다는 그 비석도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잖아요. 경원도호부조에는 경원에서 공엄진가는 또 하나의 길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에서 공엄진까지 가는 길 2개를 각각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소다로 연기라고 한 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다로에서 북쪽으로 30리 가면 어두하연이 있고, 거기서 북쪽 60리에 동건리가 있고, 거기서 북쪽 3리쯤에서 두만강 탄을 건너서, 여기서 이제 두만강을 걷는 거예요. 북쪽으로 90리 가면 오동 사오리 참이 있고, 거기서 북쪽 60리 가면 하이두운이 있고, 거기서 북쪽 100리에 영가 사오리 참이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소화강가에 공엄진이 있으니 곧 윤관이 설치한 진이다. 숨차요. 읽기만 해도 숨찹니다. 자, 윤관이 설치한 공엄진의 위치를 두만강 북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습니다. 이건 경원의 범위를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경원도호부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20리, 서쪽으로는 경성 두롱리연까지 40리, 남쪽으로는 연해 굴포까지 11리 해놓고, 북쪽으로 공엄진까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현까지 700여리, 서북쪽으로 오흠의 석성터까지 150리. 여기에 경원부터 공엄진까지가 700리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해요. 세종실록의 이 기록들 때문에 공엄진은 두만강 건너에 있었고, 거리는 경원으로부터 700리가 되는 곳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두만강 북쪽 700리 설 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초에는 이 실록에 나오는 것처럼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에 있다고 아마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 지식을 지도에 표시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부터 만들어진 지도에 공엄진 그리고 선춘령의 위치가 두만강 북쪽에 표시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 북쪽 700리 설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종실록 지리지 이야기입니다. 경원도호부조에 경원에는 큰 강이 2개가 있다. 대천 큰 강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이고, 또 하나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수빈강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이 수빈강은 두만강의 북쪽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원은 백두산 아래에서 나온다. 두만강도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게 두만강이라면, 수빈강은 백두산에서 북쪽 또는 동북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 수빈강이 북쪽으로 가다가 소화강이 되어서, 이 소화강이 공엄진과 선춘령을 지나서 거양성에 이르고, 거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120리를 흘러서 수빈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간다. 다시 얘기해서 백두산에서 동해바다로 강이 흘러가는데, 상류가 소화강이고 하류가 수빈강인 거예요. 이 상류 소화강이 흐르는 지역에 공엄진과 선춘령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공엄진은 소화강가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는 당연히 두만강보다 북쪽입니다. 자, 이런 기록도 있어서 나중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도, 고려사에도 지리지가 있거든요. 이 고려사 지리지에도 비슷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경원내에 대해서 공주 또는 광주라고도 한다. 한자가 지금 우리 있는 공주, 광주하고 달라요. 공자님 할 때 공주, 이 공주고 이런 광주입니다. 이런 지명으로도 쓰이는데 혹은 선춘령 동남쪽,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고도 한다. 혹은 소화강변에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거는 큰 글씨로 쓰지 않고 다른 글씨보다 작게 해서 작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각주 달듯이 고려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혹은 이라고 하는 게 그럴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말도 있다. 나는 책임 못 져. 그런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없애버리지는 못하겠고 여기다 기록해 놓는 거야. 이 정도로 이 정보를 취급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두만강 북쪽 700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세종실록 지리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볼까요? 공엄진과 선춘령의 관계가 기록마다 틀려요. 고려사에서는 공엄진의 선춘령이라고 해가지고 두 지역이 같은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로 가면 서로 다른 곳이 됩니다. 경원으로부터 공엄진은 북쪽으로 700리, 선춘령은 동북쪽으로 700리. 자, 그렇다면 서로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 자료 안에서 서로 충돌이 있다고 하는 이 점 하나가 문제로 지적되고, 현재까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학설을 지지하지만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엄진이 어디였느냐 점을 찍을 때는 제각각 다 다르게 찍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인 지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 지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지 답사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답사를 하면서 성이 있을 만한 곳, 또 거리를 측정해 가면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이 기록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이 정도에서 두만강 북쪽 700리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가장 북쪽에 있었던 성이 공엄진이 아니라 길주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사 오연총열전, 이 오연총이 누구냐면 원수가 윤관, 부원수가 오연총 그랬잖아요. 부원수가 되어서 여진과 전쟁을 실제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오연총열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고려군이 구성을 개척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진이 다시 부족들을 모아 길주를 수개월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니 성이 거의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병마 부사 이관진이 사조를 독려해서 싸웠으나 싸움이 오래되자 형세가 어려워지고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 사실상 이 길주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연총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부월, 도끼 이걸 주어서 다시 보냈다. 자, 이제 갑니다. 여기 정주, 함주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겠죠. 길주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군대 행렬이 공험진에 이르니 적이 길을 막고 갑자기 공격해서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했으며 장졸들이 갑옷을 벗어던지고 여러 성으로 흩어져 성이 함락되고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험진의 함락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주를 출발해서 함주를 거쳐서 길주를 가는 도중에 공험진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험진이 길주보다 더 남쪽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오연총이 군대를 끌고 더 북쪽에 있는 공험진을 거쳐서
길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공엄진이 길주보다 더 남쪽에 있었다, 반대로 길주가 공엄진보다 더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부터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실로부터 정주, 함주, 공엄진, 길주. 자,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가 있을 텐데요. 길주가 가장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또 있습니다. 허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구 선수 말고요. 고려시대 허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그때 여진과 싸운 사람이에요. 1109년 3월 11일에 행영, 병마 판관 허재와 김희원 등이 길주관 밖에서 여진과 싸워 30급을 베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길주관이라고 나오는데, 길주관은 뭐냐면 길주에 관을 설치했다. 이 관이 국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주가 국경이 됐다는 얘기죠. 구성을 개척한 다음에 길주가 가장 북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허재라는 사람의 묘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것은 고려사 기록이었고요. 허재의 묘지명을 보면 허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기록이죠. 구성을 개척하는데 허재가 병마판관으로 길주에 들어가 지키고 있었다. 그때 구성 중에서 길주가 오랑캐 땅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오랑캐 침공이 심했다. 여기도 보면 길주가 여진으로부터 가장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진은 그 북쪽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구성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게 길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길주가 가장 북쪽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사료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라는 곳에 윤관이 성을 쌓고 영주 관청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영주청 벽상기 또는 영주청 벽기라고 하는데, 부하 임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영주 관청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구성을 이렇게 쌓았다,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땅의 둘레는 300리로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북쪽 경계는 개마산, 아마 개마고원이겠죠. 남쪽은 장주, 정주 두 주에 닿았는데 산천은 수려하고 토지는 기름져서 우리 백성들이 살만하다. 본래 고구려 땅으로 옛 비석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옛날 고구려 비석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예전에 잃었던 땅을 지금 임금께서 다시 얻은 것이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300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쌓았을 때 그 구성의 둘레가 300리였다. 아까 세종실록 지리지의 공험지는 어디 있다 그랬죠? 두만강 넘어 700리. 이거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공험진이 그 멀리까지 안 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가장 북쪽이 공험진이 아니고 길주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300리 정도. 이 300리를 가지고 길주가 가장 북쪽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좀 뜻밖인데요.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국지리지라는 책을 쓴 초기 실학자인데요. 한백겸이 동국지리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길주가 가장 위에 있었다. 오연총의 행군로를 보면 공험진을 거쳐서 길주로 갔다. 이 영주청 벽상기에도 300리라고 되어 있다. 이 한백겸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안정복이 받아요. 안정복 하면은 동사강목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잖아요. 안정복도 한백겸의 이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안정복의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봤느냐면 그 유명한 정약용이 봤습니다. 정약용이 강역고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우리 아방강역고라고도 알고 있는 그 책에서 역시 길주가 가장 위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거치면서 길주 이남설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학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길주 이남설도 고려사의 오연총열전에 나오는 그 기록, 그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공엄진보다 길주가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설이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관 구성의 위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장 북쪽이 어디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 초기 사람들은 두만강 넘어 700리 지점에 있는 공엄진이라고 봤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길주 이남이다라고 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학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 역사학이 시작되고 일본인들이 한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본인 학자예요.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사람이 윤관 구성은 함흥평야 일대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그 공엄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 뒤에 이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공엄진을 함흥보다 조금 더 위에 홍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비정합니다. 공엄진이 가장 북쪽인데 그 공엄진은 홍원이었다. 그 아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쓰다라고 하는 일본 학자는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북청에 있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함흥, 홍원, 북청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쪽 거기서부터 함흥까지가 구성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근대 역사학, 그러니까 사료를 바탕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근대 역사학자이면서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근거가 더 없어요. 아무런 사료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현장을 답사해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현장 답사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사료적인 근거가 없으면 가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의 의도가 의심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사의 정체성, 타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식민사학의 관점에서 고려의 국력을 축소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근거가 없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인 학자들이 함흥 주변, 홍원 아래, 북청 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학설은 길주 이남설과 두만강 북쪽 700리설 이 두 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주 이남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길주 근처에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이 바로 윤관이 세운 선춘령비이다. 공엄진에 세운 그 비석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비석을 세워서 경계를 삼았는데 그 비석이 길주에 있다. 그러면 길주가 가장 북쪽이 아니냐. 얘기가 다 맞는데 공교롭게도 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였다고 밝혀진 거예요. 진흥왕의 마울령비, 이것을 오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근거로 들었던 이 비석의 존재가 오히려 이 학설을 결정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길주 이남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만강 이북 700리설, 두만강 북쪽 700리설이 받아들여졌고, 한동안 중국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을 것이야 라고 하다가 1990년대 이후 중국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이 공엄진의 위치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근에는 길주 이남설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북쪽 700리설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렇죠.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공험진이 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길주 이남설에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진흥왕 순수비 이것만 뺀다면, 그걸 실학자들의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료로서 길주 이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에 공험진이 있었고 함흥으로부터 그 공험진까지가 구성의 범위였다라고 하는 주장 하나와 길주 이남부터 함흥까지가 구성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학설 하나와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자, 사료만 가지고 증명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학설이 옳은지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토론의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영토 문제를 민족주의와 결부시켜서 연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족주의적인 태도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역사학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과거의 영토가 아주 멀리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역사학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식민사학자들의 그림자가 역시 이렇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식민사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설을 추종하는 것도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학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더 경계해야 할 영향인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곧게 세울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것을 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더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편향입니다.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더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운 것이라는 거죠. 저는 윤관 구성의 위치, 범위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상대방을 식민사학자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나, 과도한 민족주의를 경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학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 두 가지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어떤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료를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 학설 모두 자료적 근거가 있다. 동시에 두 가지 학설 모두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두 개의 학설이 있다. 자, 이 정도로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식민사학, 민족주의 역사학, 이것과는 무관한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 김강구성이 지금 한반도 지도 위에 중국 쪽 아니에요? 함흥은 한반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는 건데, 길주설이라는 거는 함경 북도 좀 길주까지, 두만강 북쪽 700리설은 거기서 두만강을 넘어서 700리 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만강 건너가 우리 땅이었다. 2년 동안.
2년. 2년 만에 돌려줬으니까 그런 얘기죠. 이번에 고려거란전 할 때 그때도 뭐 국경이 뭐 그게 윤광구성 이야기인 거예요? 한참 뒤에요. 고려거란 전쟁은 그거보다 100년 전이니까. 아,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것도 겨우 2년이고 현재 우리 땅이 아니고 한데 그걸 지금에 와서 기록을 남긴다는 게 후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지금은 현재로서는 옛날에 우리가 이랬어인데 세종 때 김종서한테 알아봐라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두만강까지 국경이 안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세종 때 국경을 확장을 하니까 세종이 그쪽의 영토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하고 그 북쪽은 명나라 땅이니까 이건 명나라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공험진 아래는 조선이 관할한다. 원래 조선 땅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종서한테 공험진이 어딘지 찾아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에 있다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때 영토를 북쪽으로 더 올리려고 했을 거다. 그래서 길주 이남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종실록 지리제 그 기록 두만강 북쪽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 자체가 하나의 해석일 뿐이니까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